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정리, 절약, 낭비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사지 않는 생활입니다. 지은이는 후데코, 옮긴 이는 노경아, 펴낸 곳은 스노우폭스 북스입니다. 사지 않는 생활 이 책은 모든 것을 사 모으는 것에 익숙한 현대인의 물건 중독에 대한 책입니다. 이미 충분히 사 모은 물건들로 가득한 집에 살고 있지만 디자인이 다르거나 기능이 조금 다르기만 해도 새로운 물건으로 인식해서 사는 습관에 중독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책이죠. 책의 저자는 무심코 모든 물건을 사들이는 행동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고 이것은 대중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책의 1장에서는 나의 쇼핑 습관은 어떤지, 왜 계속 물건을 사게 되는지, 무엇을 채우려는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요. 2장과 3장에서는 실제 물건을 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량 구매가 정말 득이 되는 것인지, 충동 구매를 막는 16가지 방법, 니즈와 원치를 구별하는 방법,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을 모두 점검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지 않는 생활이야말로 절약의 열쇠다. 물건과 돈, 시간과 통장, 삶을 살찌우는 25가지 방법. 사지 않는 생활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쇼핑 습관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다. 돈을 더 갖고 싶다. 더 전략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생활의 모든 면에서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고 절약에 힘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억지로 참으며 힘들게 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자꾸 사들이는 현재의 쇼핑 습관을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윳돈이 생길 겁니다. 저축액을 늘리는 3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을 늘린다. 2. 지출을 줄인다. 3. 이율을 높인다. 지출을 줄여야겠다고 항상 생각하면서도 사지 않아도 될 옷이나 화장품, 자파를 계속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것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인다고 하면서도 대부분 고정비나 식비를 줄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낭비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는 줄일 게 없거든요. 혹시 당신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 이건 꼭 사야 해 라고 자신을 설득하지만 실제로는 필요 없는 물건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쓰지 않아도 되는 물건,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물건을 아무 의심 없이 사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습관만 고치면 힘들게 절약하지 않아도 돈의 여유가 생기기에 저축액을 점점 늘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물건을 자꾸 사들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추측합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에서 나고 자란 탓에 어릴 때부터 물건은 많을수록 좋다, 많으면 행복해진다 라고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적으면 궁핍하고 부자유하고 위험하며 물건이 많으면 풍족하고 자유롭고 안전하다는 가치관을 무의식 중에 주입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쇼핑할 기회를 찾고 물건을 줄이기보다 새로 사서 늘리려 합니다. 요즘 들어 갖지 않는 삶과 덜어내는 삶이 주목받고 있지만 현대인은 기본적으로
많이 사서 많이 갖는 것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갖지 않는 삶, 덜어내는 삶처럼 색다른 태도가 오히려 관심을 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누구라도 저절로 소유하는 삶, 보태는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바쁜 일상에 쫓겨 당장의 일을 해치우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곰곰이 생각하여 해결하기보다 즉시 떠오르는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려 합니다. 모든 문제를 신속하고 간단하게 해결하려 합니다. 과도한 쇼핑은 즉시 결과를 얻으려고 서두르는 이런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자꾸 사다 보면 당연히 남는 돈이 없어 저축을 못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장에서 은퇴한다면 교육비, 생활비가 모자라 곤란해질 것입니다. 인생을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자녀의 진학이나 은퇴 정도는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을 애써 외면한 채 당장 쉽게 얻을 수 있는 행복한 감정, 쾌적한 기분만 쫓아다니며 근시안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편하면 그만이다. 불쾌한 기분을 피하는 것이 최고다. 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이렇게 자꾸 사는 것은 쇼핑이 너무 간편해졌기 때문입니다. 굳이 상점가까지 갈 것도 없이 현관 밖에만 나서면 편의점이 있고 동네마다 균일가 상점, 대형 슈퍼마켓이 있으니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상점들도 사상 최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 역시 집안에 콕 틀어박힌 상태로도 원하는 물건을 언제든 손쉽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상점은 셀 수 없이 많아졌고 구매 절차는 허탈할 만큼 간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시간만 허락하면 몇 시간이든 인터넷을 둘러보며 자유롭게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계산 방법만 가르치고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을 위한 투자 강좌가 가끔 열리는 듯하지만 투자는 돈을 불리는 방법일 뿐입니다. 불릴 종잣돈을 일단은 어느 정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돈 관리 방법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소중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한 자녀는 부모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관찰하면서 어깨너머로 돈 관리법을 배울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충동 구매를 자주 하는 경우 자녀도 그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아 잘못된 쇼핑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물건을 자꾸만 사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쇼핑으로 심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려는 경우가 그 전형입니다. 심리적 욕구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쇼핑 습관은 크게 다릅니다. 쇼핑으로 채우려는 것들. 우리는 종종 심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쇼핑을 합니다. 쇼핑으로 마음속 공백을 메우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심리적 욕구를 여기서 몇 가지 소개합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슷해지고 싶어서 그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그들이 가진 것과 똑같은 물건을 삽니다. 똑같은 물건을 소유해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소속된 집단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거나 자신의 생각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받아들여지기 위한 쇼핑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조 압력에 떠밀려 물건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동조 압력이란 학교나 회사 등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에게 받는 은근한 기대와 압력을 말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쇼핑하면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친구가 너도 이거 사, 똑같은 걸로 갖고 다니자 라고 말하면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남들과 비슷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남과 똑같은 건 싫어, 조금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 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남과 조금 다른 모습이나 행동으로 눈길을 끌면 모두가 자신을 주목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신 전자제품이나 유행하는 패션 상품을 제일 먼저 사서 눈에 띄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은 그 상품을 사는 일 자체보다 남보다 빨리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보다 눈에 띄고 싶다는 마음에 허세 부리기 좋은 물건을 살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이용하다 보니 거기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 좋아요를 많이 받고 팔로워를 늘리고 싶은 마음에 생활을 멋져 보이게 만드는 물건을 사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쇼핑은 소소한 부정적인 감정을 풀고 싶을 때 아주 편리한 활동입니다. 영어로는 쇼핑으로 기분을 푸는 방법이라는 뜻의 리테일 테라피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기서 리테일은 소매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현대 선진국의 수많은 사람이 쇼핑을 심리치유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에서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을 주자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 이건 역시 리테일 테라피의 일종이겠지요. 그 결과 물건이 점점 늘어나 집이 창고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강하게 느끼므로 손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쇼핑을 부추깁니다. 가격 할인에 약한 사람은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안 사면 손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물건을 삽니다. 단순히 손해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냉정히 생각해 보면 필요 없는 물건을 샀을 경우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그 가격만큼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쇼핑할 때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돈으로 원하는 물건을 사다 보면 스스로 상황을 통제한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운전도 이런 점에서 쇼핑과 비슷합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서 차를 난폭하게 몬다거나 자신을 추월한 차 또는 앞에서 느리게 달리는 차에 험한 욕을 퍼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방향이나 속도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쉽게 조작하면서 나는 주위 사람보다 힘이 세다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물건 때문에 정신적인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과 열등감입니다. 예전에 저는 스티커 같은 자질구레한 물건을 쓰기 아깝다며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여서 아직 읽지 않은 책과 아직 풀지 않은 문제집이 쌓인 것을 볼 때마다 언젠가 읽을 거야, 꼭 활용할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이 눈에 띄면 아직도 안 썼네, 아까워 라며 속상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초조해졌습니다. 쓰지도 않을 거면서 또 쓸데없는 물건을 샀네. 돈을 또 낭비했어 라는 자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나면 꼭 쓰겠다는 다짐은 영영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라고요. 지금 시간을 들여 쓸 마음이 없는 물건은 앞으로도 영영 쓰지 않을 물건입니다. 그렇게 사장된 물건을 딸에게 넘기거나 기증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무겁고 낡은 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쓸데없는 물건을 사면 나중에 이렇게 정신적인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쇼핑 습관을 바꾸는 방법. 쇼핑 일기를 쓰자. 쇼핑을 할 때마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얼마에 왜 샀는지 기록해두면 자신의 쇼핑 습관을 더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쇼핑 습관을 제대로 파악할 수만 있다면 어떤 형식이든 괜찮습니다. 종이와 연필을 써도 되고 스마트폰 앱을 써도 됩니다. 저는 벌써 몇 년째 식료품 이외의 물건을 살 때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쇼핑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쇼핑 내역을 묻는 설문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새로운 물건을 집어들 때마다 정보를 입력한 뒤 송신하면 스프레드시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므로 무척 편리합니다. 1년쯤 기록하는 것이 사계절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겠지만 처음에는 2주나 한 달 정도로 짧은 기간을 정해놓고 도전해야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상품 사진을 찍어놓고 때때로 들여다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진과 섞이면 한눈에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울 테니 구매 물품이라는 앨범을 만들어 사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구매한 모든 물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두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귀찮다면 영수증이라도 한 대 모아놓고 가끔씩 들여다보세요. 그나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매일 쇼핑 일기를 쓰는 행위만으로도 자신의 쇼핑 습관을 상당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같은 품목을 여러 번 입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사지 않는 도전. 처음에는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돈 쓰지 않는 날로 지킨다. 한 달간 편의점이나 균일가 상점에 가지 않는다. 한 달간 쿠키나 초콜릿을 사지 않는다. 6개월간 잡지를 사지 않는다. 6개월간 행사 상품을 사지 않는다. 집에 있는 새 책 10권을 다 읽을 때까지 다른 책을 사지 않는다. 6개월간 소모품을 대량 패키지로 구입하지 않는다. 1년간 옷을 사지 않는다. 복주머니를 사지 않는다. 올해는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에만 아이의 장난감을 산다. 사지 않는 도전이니만큼 당연히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 도전의 최종 목적은 어디까지나 바람직한 쇼핑 습관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지 않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현대인은 쇼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므로 꼭 쓸 것을 추려내 거기에만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의식을 갖고 쇼핑한다. 충동 구매를 막고 할인 행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항상 쇼핑의 목적을 의식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욕망에 쫓겨 물건을 사들이지 않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을 소개합니다. 1. 수입과 지출을 파악한다. 수지를 파악하여 계획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월별 수입은 얼마고 그중 얼마가 무엇에 쓰이고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숫자를 싫어해서 오랫동안 돈 관리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세세한 숫자까지 챙겨가며 절약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매일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했더니 저축액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 돈 쓰는 곳을 압축한다. 쇼핑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과 돈이라는 귀중한 자산을 접목시켜야 합니다. 3. 건강한 생활을 지향한다. 쇼핑은 컨디션이 양호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돼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이 어지러우면 돈 흐름도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니 생활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4. 사기 전에 잠시 생각한다. 쇼핑 일기, 30일 기다리기 노트, 쇼핑 목록 등을 활용해 물건을 사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갖고 싶다와 산다 사이에 생각하기라는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사기 전에 항상 정말 필요한가? 오늘 꼭 사야 하는가? 안 사도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낭비가 확 줄어들 겁니다. 5.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쓰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굉장히 편리한 만큼 남용될 위험이 크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식품과 일용품을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현금으로 쇼핑을 할 경우 가진 돈을 다 쓰면 쇼핑도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마법의 지팡이입니다. 그렇기에 카드를 별 생각 없이 쓰다 보면 돈에 대한 감각이 마비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식품과 일용품을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그 덕분에 돈이 줄어드는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돼 쓸데없는 소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니즈와 원츠를 구분한다. 저는 돈 관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니즈, 필요한 것, 원츠, 갖고 싶은 것, 니즈와 원츠를 구분하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서 가진 돈은 되도록 니즈를 해결하는 데 쓰고 원츠에는 최소한의 돈만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즈와 원츠를 확실히 나누어 쇼핑하면 낭비가 확 줄어듭니다. 니즈와 원츠를 구분하기 위해 일단 돈이 쓰이는 곳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눕니다. 1.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니즈. 2. 생활하기 위해 갖고 있어야 할 것, 니즈와 원츠의 중간. 3. 갖고 싶은 것, 원츠. 사실 니즈인지 원츠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물건이 많습니다. 살기 위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생활이 현저히 불편해지는 품목, 예를 들어 세탁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위해 갖고 있어야 할 물건 및 서비스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생각처럼 산뜻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원츠에도 돈을 쓰게 되지만 니즈와 원츠를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과 뭉뚱그려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갖고 싶은 물건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갖고 싶은 것을 전부 살 수 없습니다. 버리기는 절약이다. 쓰지 않는 물건이라도 버리기는 아깝다. 돈 주고 산 물건을 버리는 건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다. 미니멀리즘은 부자의 사치스러운 취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면 오히려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면 물건 관리에 쓰였던 자원, 시간, 체력, 정신에너지, 공간 등이 남게 됩니다. 이 자원을 다른 활동에 써서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물건이 쌓여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물건을 소유하면 아무래도 관리에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장소를 빌려 쓰려면 달마다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집에 쌓인 물건도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 쓰지도 않을 물건을 보관하느라 그 면적만큼의 대출금, 임대료, 재산세 등을 계속 지불하는 셈입니다. 심지어 수납 노하우 책을 사서 읽거나 수납 기술을 배우는데 돈과 시간을 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이런 성가신 일에 쓰던 자원을 다른 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돈 관리에도 더 신중해집니다.
직접 요리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외식이나 음식 배달에도 돈을 쓰지 않게 됩니다. 정리하다가 우연히 물건 속에 들어있던 돈이나 상품권 등을 발견하면 그것이 그대로 추가 수입이 됩니다. 그건 그야말로 유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려다 현금이나 상품권을 발견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아직 사용 가치가 있을 듯한 물건을 온라인 중고 상점에 팔면 소소한 용돈벌이가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덕분에 누구나 손쉽게 중고 물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헌책 등 중고품을 사들이는 전문 업체도 많은데 업체 측에서 물건값을 무료로 산정해 주므로 간단히 택배로 물건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저도 쓰레기 같은 물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팔거나 기증합니다. 물건을 다 처분하고 필요한 것만 남겨 공간이 산뜻해지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므로 집에 있는 물건을 중복으로 구매하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돈도 절약되겠지요. 집에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아껴 쓰게 되므로 교체하는 시기도 뒤로 미뤄질 것입니다. 아무리 저렴한 가격에 횡재한 물건이라도 쓰지 않으면 그때 치른 값만큼 낭비하게 됩니다. 30% 인하된 가격에 샀다 해도 아예 사지 않았다면 100%를 절약했을 것입니다. 필요한 물건만 사는 사람은 설사 모든 물건을 정가로 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알뜰한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살다 보면 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없어도 별 문제 없구나 라고 깨닫는 품목이 이것저것 생깁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 수를 줄이면 번거로운 쇼핑에 쓰는 비용도 줄어들 것입니다. 물건을 버리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이미 쓴 돈에 미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싼 가격에 샀다면서 쓰지 않으면서도 못 버리는 물건이 있는데 그걸 벽장이나 서랍, 옷장에 넣어둔다고 해서 살 때 지불한 금액이 회수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은 써야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정말로 아까운 것은 쓰지도 않을 물건을 언제까지나 집안에 모셔두는 일입니다. 버릴 물건을 더 찾아주는 6가지 질문. 정리를 하다 보면 이걸 버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갖고 있는 게 나을까 라고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래 고민하지 않고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물건을 버리겠다라는 규칙을 미리 만들어 줍시다. 작업 효율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질문 1. 평소에 쓰고 있는가? 쓰지 않는 물건은 아무리 갖고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방에 물건이 가득한 것도 지금 쓰지 않는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쓰는지 생각해보고 별로 쓰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처분합시다. 질문 2. 억지로 쓰고 있지는 않은가? 억지로 쓰는 물건도 버립시다. 선물 받은 물건이 여기에 많이 해당될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다지 쓸모도 없지만 일부러 선물해 준 것이니 써야 한다라며 의리로 쓰는 물건이 꽤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본전을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품질 좋은 새 볼펜이 있는데도 선물로 받았다며 잉크도 잘 나오지 않는 볼펜을 억지로 쓰는 사람을 본 적도 있습니다. 쓸 때마다 스트레스를 주는 물건은 버리는 게 낫습니다. 질문 3. 소유할 필요가 있는가? 별 생각 없이 갖고 있는 물건도 버립시다. 별다른 이유도 의미도 없이 보관하는 물건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대표가 비닐봉지와 쇼핑백입니다. 집에 가져오면 아무 생각도 없이 언제나 두던 곳에 끼워 넣지 않나요? 버릴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시점에서 질문 2에서 언급한 억지로 쓰기를 시도할 것입니다. 쓸만한 데가 없을까? 종이 봉투를 잘 수납하는 방법이 없을까?
균일한 상점에 편리한 수납용품이 있을지도 몰라. 쇼핑백으로 무언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터넷에서 활용법을 검색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수납 노하우를 다른 잡지를 빌려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애초에 특별한 목적 없이 갖고 있을 뿐이니 그럴듯한 용도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쓸데없는 고민이나 일이 늘어날 뿐이죠. 이유 없이 보관하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챘다면 곧바로 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질문 4. 지금 살만한 물건인가? 지금 그 물건이 없다면 돈을 내고 살 의향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냐, 이거 쓸데없이 왜 사? 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버립시다. 샀을 때는 필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상태도 생활 환경도 달라져서 필요 없어지는 물건이 많습니다. 질문 5. 이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누구나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그 물건이 이상적인 생활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지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 물건을 갖고 있으면 당신이 꿈꾸는 생활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을까요? 질문 6.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인가? 자신에게 반드시 중요한 물건만 소유하면 생활이 몰라보게 단순해집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라고 해서 꼭 소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나 좋아하는 물건, 마음이 설레는 물건은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도 오해입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으면 편리한 물건도 소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으면 편리한 물건이란 없어도 별로 곤란하지 않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편의용품이 너무 많으면 집안 잡동사니가 많아져 오히려 불편합니다. 편의용품은 하나씩 있을 때는 편리하지만 수와 종류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생활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안녕.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